네, 시작할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은 이제 사실 제 옆에 계신 오성훈 원장님은요, 제 은사님이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세브란스에서 신경외과 트레이닝을 다 마치시고요. 세브란스 병원 및 한양대 병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고 후학 양성 그다음에 의대생들 교육에 매진하시다가 이제 퇴임 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요. 지금도 진료하시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한국의 최소 침수 척추 수술의 거의 대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거의 우리나라 척추 내시경 거의 1세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아마 3세대나 4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오성훈 교수님 모시고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 먼저 드렸던 허동하고요. 옆에는요. 오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는요. 저희 오성훈 교수님께서 대학 재직 시절에 거의 우리나라 처음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벌써 30년입니다. 예. 30년 전 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작하셨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년인가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적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척추 문제로 많이 고통받는 분들이 수술받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또 그리고 이 내시경 수술을 담당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30년 전에 그 수술할 때에 어 이제 진단도 정확하고 또 적응도 맞았고 수술도 아주 깔끔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그 수술 후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또 그걸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들이 어려워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자꾸 수술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죠. 근데 그래서 그 척추외과 의사들의 고민은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후유증을 줄이고 또 수술 그 자체에 의한 손상을 줄여서 환자들에게 후유증을 줄여 줌으로써 그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환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의사들의 고민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한 30년쯤 전에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그 내시경이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배워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그것을 노력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회 때 처음 오성훈 교수님께서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참 배우고 있을 때 듣고요. 너무너무 저는 감명받았고 그래서 저도 '내시경 수술을 꼭 해야겠구나.' 그렇게 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척추 내시경 수술하고 1 세대 초창기 척추 내시경 수술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어떻게 차이점인지 지금 예. 그림에서 보이시겠지만은 몸속에 들어가는 그 내시경 통이 좀 굵죠. 많이 큽니다. 그리고 내시경이 뒤에 달려 있는데 그 뒤에 달려 있는 내시경이 그 내시경 통의 뒤쪽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뒤쪽에 있죠, 뒤쪽에.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멀죠. 내시경이라고는 하지만은 시야가 멀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통이 크니까 나름대로 또 저것도 환자한테는 어 적지 않은 데미지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때 저 MED 미세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할 때 어떤 분들은 저 통이 크니까 그 통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수술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점은 있고 오늘날 내시경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피부 절개를 아마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많이 있는 줄였죠.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던 수술입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 저희 휴대폰이나 아마 TV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꼭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그 예예. 당시에도 처음 이 내시경 수술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오해나 혹시 편견 이런 게 있으셨나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시경 수술을 일단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같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잘 되겠나? 제대로 수술이 이루어지겠나? 역시 수술은 칼로 훅 째가지고 피가 튀어나오고 튀고 이래야 수술 아니냐? 막 이런 네.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제가 인제 학회에서 이거를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은 꼭 끝나면은 한두 분 계셨어요. "아우 저는 그런 수술 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힘들게 해 가지고 뭐 환자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때 그 반대했던 그 선생님들도 오늘날은 이 수술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또 직접 하시는 분들도 네. 네.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진짜 그 당시에 반대하셨던 교수님들도요. 지금 후화 그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그다음에 저희가 척추 내시경 수술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사진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오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세대 기계는 역시 크고 또 통이 이제 그 단단한 쇠입니다. 그러니깐 그 들어갈 때 굉장히 경직되고 크고 하니까는 약점이 좀 있었는데 요즘 내시경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유연하고 가늘어지고 그리고 시야가 병변 바로 앞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전하고 정확하게 피가 요만큼씩 그 실핏줄에서 나오는 피까지 다 보이니깐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선명하게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하나의 통만을 사용하는 단방향이든가 두 개를 사용하는 양방향 수술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시경 하면 이 MED 시스템 하나였는데요. 요즘은요. 이렇게 다양한 내시경이 있어서요. 이게 여기서 이게 단종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다. 이거를 부연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응증이 어느 경우에 수술하느냐를 인제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는 과거와 현재 척추 내시경 수술의 적응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저 MED라고 하는 1 세대 기계는 단순 디스크 질병에만 그 적용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단하고 굵고 한데 한 방향으로만 보이니까 뭐 반대쪽을 본다든가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좀 용이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런 좋은 기계들은 이게 유연하고 가늘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도달하지 못했던 부위들 혹은 위험하다고 어 포기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위까지도 다 이게 접근이 되니까 거의 모든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때는 저 기계로 협착증 수술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협착증도 양쪽을 다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유압술도 가능하고 또는 그 최근에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척추 종양도 이 내시경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하여튼 그동안 어려워서 도달이 안 됐던 부위도 이 내시경으로 가능하니까 훨씬 안전하게 된 거죠. 교수님께서 거의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다 직접 몸소 다 체득하셨던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는요 디스크만 수술했는데요. 지금은 뭐 유합, 뭐 감압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 허리까지, 목 등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목 디스크는 사실 내시경으로 잘 못한다는 얘기를 저조차도 했었는데요. 교수님 요즘은 경추도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마 내시경 수술로 할 수 있는 경추 수술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접근 방법이 전방 앞으로 들어가거나 뒤로 들어가거나 이제 두 방향을 통해서 현미경을 보면서 했는데 상당히 그게 의사들한테도 부담스러웠었어요. 목 수술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경험과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최근에는 이 내시경 수술이 쉽게 도달이 되고 병변을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술이 용이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못하던 뭐 목 디스크 수술뿐만 아니라 뭐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또 협착증 등으로 인해서 이 척수 자체가 눌려서 뭐 마비가 되는 그런 척수병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하게 됐고 이젠 또 여러 레벨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도 하는 그런 경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 수술도 우리가 내시경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 수술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제 목 그 상당 부분이 내시경으로 인제 많이 해결이 사실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럼 교수님 흉추 질환도 아까도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 내시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흉추도 사실 현미경 수술로 뭐 디스크라든가 뭐 황색인대 골화증을 접근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척수니까요. 그냥 단순한 말초신경 한 가닥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거기로 국한되는데 이게 척수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뭐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마비가 되고 호전도 잘 안 되고. 그러나 이 내시경 수술하면서 가까이 병변 가까이 가서 이거를 하게 되고 척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감압을 하게 되니까 훨씬 안전하게 감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도 이제 앞쪽에 있을 때는 뒤에서 도달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시경으로는 이게 도달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흉추부 수술도 지금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경우고요. 이거는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생긴 협착증인데요. 이 환자분도 저희 병원에서 안전하게 내시경으로 수술했던 경우입니다. 물론 이 사진은 수술 전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흉추 질환도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척추 내시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수님 뭐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근무할 때 수술이면 거의 전신 마취만 했었거든요. 교수님 요즘은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뭐 거의 뭐 전신 마취를 했죠. 아마 부분 마취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인제 요즘에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면서 인제 척추 마취, 뭐 경막의 마취 이런 등등으로 또는 부분 마취로 이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마취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후유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전신 마취가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 사실 마취 무서우시잖아요. 또 못 깨어날까 사실 걱정되시고 사실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도 어머님께서 수술하시는데 전신 마취한다, 못 깨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저도 됩니다. 하지만은 척추 내시경 수술은 특히 허리에서는 거의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실 뭐 교수님께서는 뭐 저보다 뭐 훨씬 많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척추 내시경 수술 같이 집도하셨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기억에 남는다면은 첫 번째 수술이죠. 첫 번째 수술이 이제 이게 과연 보고 배워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적용해 가지고 과연 이걸 성공시켜서 앞으로 이 수술이 보편타당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술할 때 가장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이 돼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막 그렇게 선순환이 돼 가지고 내시경 수술이 이제 척추외과 수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교수님께서는요 아마 이름만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뭐 연예계 뭐 정치인 정말 많은 분들을 수술을 하셨습니다. 예. 뭐 그분들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요즘 사실 고령 환자분들이 굉장히 척추 관절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세계적인 문헌으로 나와 있는 최고령 수술 환자의 나이는 120 세가 넘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뭐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지금 80 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연령대로 봤을 때 이제는 과거같이 아주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아주 나이 많은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80 세라고 해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자꾸 여명이 늘어나니까 수명이 늘어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래 살더라도 뭐 합니까? 아파 가지고 본인의 활동 능력이 떨어지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게 오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사시는 분인데 다른 거는 다 건강하신데 허리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을 만약에 수술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해결해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죠. 뭐 마취의 문제, 환자의 수술적 부담, 육체적 수술이 주는 육체적 부담 그런 모든 것들이 적으니까 고령의 환자들한테서 척추 수술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경 수술이 오늘날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수술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대 환자분들도요. 정말 통증이 심하고 다른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니까 한번 너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그렇다고 저희가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말씀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병원이나 또 저희 교수님께 한번 진료 보시고 상담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예요. 뭐 "허리에 칼 대지 마라." 이런 척추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맺은 말로 교수님께서 한번 코멘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 문제들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자신이 허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워낙 서서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터져 가지고 파열이 돼서 제가 통증으로 견디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인데 "허리에 칼 대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서 면서 고통을 받았다. 또 좀 말이 안 되고요. 물론 뭐 주사 치료나 등등의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너무 아파 가지고 이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 그 내시경 수술하는 동료한테 그 저희 병원의 김현성 원장이긴 하지만 그분한테 수술을 받고 다음 날 출근해서 수술 5개를 했습니다, 제가. 제 앞으로 예약돼 있는 수술 환자를.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칼 대지 마라라는 데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칼을 대야 될 사람은 해야 된다. 지금도 모든 논문이 굉장히 그 고통받는 척추 환자가 있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와 받은 경우로 구별했을 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건 논문으로 이제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앓던 경우에 그런 환자들을 보고 그런 개념이 그냥 쌓여가지고 허리에는 손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는 게 바로 이 내시경 수술인 것 같아요. 수술 받을 만한 사람은 받자.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물론 주사 치료나 보존적 치료로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수술은 받아야겠는데 겁은 나고 내 몸에 약점도 많고 그럴 때에는 이 내시경 수술이 유일한 해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환자분이나 다른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이 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 있다.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제가 그 오성훈 교수님 수술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수술 받으시고 바로 진료 현장으로 바로 수술실로 복귀하셨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무리한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환자분들은 특히나 저희도 수술하는 게 무섭거든요. 하지만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용기 내서 할 수 있고요. 지금은 8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십니다. 예, 정말 정말 정정하시고요. 너무 주변 분들의 이야기만 믿고 그냥 지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랑 한 번쯤 저희뿐만 아니라 의사들하고 한 번만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읽고 오성훈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희율님께서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가 좀 휘어 있고 그래서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를 벌써 5회씩 맞았다고 하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MRI를 보시지 않은 그렇죠. 상태인데 이제 MRI를 만약에 찍으셨다면은 MRI에서 아주 심한 병변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수술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존적 치료 및 주사 치료를 계속 하셨다고 볼 때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본인이 계속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을 때 아무리 보존적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이미 지출되고 있는 거고 나는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을 계속 그걸 끌고 가면서 본인이 고통받는다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진단에 만약에 심한 병변이 있으면 내시경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본인한테 큰 손상이 없이 이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허리도 아프면서 뭐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막 이런 거 봐서는 혹시는 뭐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만약에 다른 병원 가셔서 수술할 게 아니다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번 류마티스 내과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님께서 척추 질환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TV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평소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고 허리도 안 좋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억지로 설명을 한다면은 스트레스 상태면은 근육이 많이 경직되겠죠. 그 관절 운동이 원활치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과격한 외래의 스트레스 그래서 압박이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고 유연한 척추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조금 질병이 생길 확률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업무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평소에 허리 안 좋다. 뭐 진단을 받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허리나 목이 아플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스트레스를 풀어 가지고도 만약에 풀었는데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계속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한번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저도 이 답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만약에 스트레스 풀었는데도 아프시면은 병원에 한번 오셔서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김민 님께서 오성훈 교수님께서 처음 내시경 수술을 할 때는 많이 반신반의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시경 수술을 이렇게 처음으로 진행하신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을 때니까 뭐든지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 보고 싶고 또 그것을 해서 어떤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성공시킨다면은 성취감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내시경 수술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하고 좀 다른 얘기죠.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하지만 실제로 또 결과가 많이 아 좋으셨잖아요. 좋았죠. 예. 예예예. 그거를 또 저희 학회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발표도 해 주시고 강의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흰수염 고래님께서 사실 이게 저희도 고민인 아마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뭐 90 다 되셨고 장모님이나 어머님께서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협착증이 심하면 걷지 못하시거든요. 지금 거의 걷지 협착증 때문에 걷지 못하신다. 근데 연세는 거의 90이 다 되셨다. 이럴 때도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협착증 같은 것들로 고령의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신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수명이 줄어들죠.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줘서 운동을 시킬 수 있다면은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건강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병은 없으신데 단지 그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왜 못합니까? 내시경 수술 해 드려야죠. 해서 그분을 통증을 가라앉혀서 일어나게 해서 걷게 한다면은 그분은 훨씬 더 좋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아직 MRI는 촬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MRI까지는 한번 촬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술은 일단 CT까지만 찍으신 것 같은데 일단 MRI까지는 한번 촬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술을 할지 말지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프로그램을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 5 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연휴 마지막 날 같은 날인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